2014년 1월 23일 새벽 4시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에 위치한 도시 산페르난도. 깊은 잠에 빠져있던 미리암 로드리게스는 난데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놀라 깨어납니다. 미리암 로드리게스 씨 댁이 맞습니까? 미리암은 전화를 받자마자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 너머로 들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울음소리. 그녀의 막내딸 카렌이었죠. 전화를 걸어온 남성은 멕시코의 극악무도한 카르텔 로스세타스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늦은 밤 전화를 걸어온 까닭은 간단명료했는데요. 당신의 딸을 납치했으니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였죠. 미리암과 가족들은 이것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르텔이 판을 치던 당시의 멕시코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의 세상, 법 위에 카르텔이 군림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악무도한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존재였죠. 만약 미리암이 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제 갓 성인이 된 막내딸 카렌은 다시는 살아서 볼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카르텔이 요구한 몸값은 100만 페소, 무려 1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는데요. 평범한 소시민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미리암 가족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었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리암은 즉시 남편인 루이스와 상의하여 집안의 모든 현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후 사업 자금과 주변 지인들에게 마저 돈을 빌렸지만 카르텔이 요구한 100만 페소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루이스는 그 즉시 은행으로 달려갔죠. 당시 멕시코에서 납치가 너무나 만연했던 탓에 은행에서 이른바 납치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제 시간에 몸값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하나의 방편을 마련해 준 것이었는데요. 이 또한 거대한 납치 산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리암과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간신히 돈을 마련한 미리암은 카르텔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은 모두 마련했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보건소 뒤편 묘지. 혼자서 조용히. 이후 루이스는 약속된 장소로 가 돈가방을 내려놓고 카렌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각 미리암 또한 근처의 차 안에서 남편과 함께 딸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카렌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미리암과 루이스는 날이 새도록 기다렸지만 끝내 막내딸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로스세타스는 애초부터 카렌을 돌려보내줄 생각이 없었던 건데요. 그들은 미리암 가족이 영혼을 갈아 간신히 마련한 전재산만을 들고서 그대로 잠적해버렸죠. 돈을 건넨 이후 조직원과는 연락마저 두절되어 버립니다. 반쯤 정신을 놓아버린 미리암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로스세타스 소속 조직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리암은 동네의 뒷골목에서 로스세타스의 말단 조직원을 찾아냈죠. 아무리 말단 부하라도 일반 시민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카르텔이었지만 지금의 미리암에게 그런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직원의 옷가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카렌이 어딨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돌아온 것은 싸늘한 비웃음뿐이었죠. 미리암이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온 도시와 동네를 뒤지는 동안 멕시코의 사법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카르텔과 뒷거래를 하고 있던 경찰들은 미리암의 간절한 신고와 애원을 무시했으며 거리에 널리고 널린 납치 피해자 가족 중 한 명 정도로만 대했죠. 이후 미리암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오순도순 화목하게 살아가던 가족은 웃음을 전부 잃어버렸는데요. 미리암과 루이스는 하던 일을 접고 막내딸의 행방을 찾아다녔으며 카렌을 아끼던 큰딸 아살레아와 오빠 엑토르도 나날이 피폐해져 갔죠. 미리암은 매일같이 거리로 나가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카렌 또래의 여성이나 어둑한 구석에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노숙자를 볼 때마다 달려가서 얼굴을 확인했는데요. 저녁이면 트럭에서 내던져진 시신을 살펴보기 위해 병원의 영안실을 전전하며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죠. 당시 로스세타스를 비롯한 카르텔들의 만행으로 길거리와 병원에는 중상자와 시신들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딸을 찾다가 집에 돌아온 미리암은 카렌이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짧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기약 없이 지속되는 불안정한 나날들에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기도 했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미리암은 이제 불량배나 암거래 상인들에게도 접근하며 로스세타스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더 주도 면밀해졌고 이전처럼 감정에 치우쳐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만들지 않고자 했는데요. 그녀는 상황에 맞추어서 새로운 거래처를 트기 원하는 불법 약물 상인으로 위장하기도 했고 어두운 돈을 세탁하는 이름 모를 조직의 일원처럼 행동하기도 했죠. 그렇게 위장을 거듭하던 미리암은 로스세타스 소속의 익명 조직원과 약속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그들은 허름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녀 앞에 앉아있는 카르텔 조직원은 20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앳되고 마른 소년이었죠. 그는 자신에게 $2,000를 주면 카렌을 찾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짧은 약속을 나눈 둘이 식당을 나와 헤어지려는 찰나 남자의 허리춤에 찬 무전기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사마. 미리암은 그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었죠. 며칠 후 미리암은 어렵게 마련한 $2,000를 보냈으나 사마는 그대로 잠적해버리고 맙니다. 그녀는 유일한 단서인 짧은 이름을 토대로 SNS를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하나의 사진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죠. 식당에서 보았던 사마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사마의 동네까지 알아내는 데 성공한 미리암은 위장 수사를 하며 물꼬를 텄던 암거래상을 통해 멕시코 정부 요원들이 입는 제복을 한 벌 구합니다. 이후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마의 구체적인 집 주소까지 얻어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후 미리암은 자신이 모은 정보들을 취합해 경찰에게 건넸죠. 미리암이 건네준 자료를 받아든 경찰은 다행히도 카르텔 척결에 앞장섰던 이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자료를 훑어본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즉시 미리암을 불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약속했죠. 그녀가 건넨 두꺼운 서류처를 펼쳐보고서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안에서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몇 달간 수집한 로스세타스에 대한 정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또 정확했습니다. 이후 연방경찰과 협력한 미리암은 사마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마의 진짜 이름은 크리스티안 호세 곤잘레스였는데요. 그의 나이는 고작 18세로 막내딸 카렌보다도 2살이나 어렸죠. 크리스티안은 신문을 받는 내내 벌벌 떨며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미리암은 밖으로 나가 치킨과 콜라를 사와 그에게 건넸는데요. 경찰관이 무슨 생각으로 범죄자에게 이런 선행을 베푸느냐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하였죠. 이자는 비록 카르텔이지만 카렌의 납치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에게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고 저는 여전히 엄마입니다. 배를 채운 크리스티안은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피해자들을 처리한 장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산페르난도 외곽의 외딴 목장에 묻혀있던 유골 수십 구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되죠. 그리고 그중 한 개의 허벅지 뼈가 카렌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엄마는 딸과 재회했지만 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는데요. 내심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던 미리암이었지만 그녀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일반적인 범죄 사건이라면 대개 여기서 이야기가 막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차가워진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미리암은 훗날 인터뷰를 통해서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은 이미 일어났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나에게 저들이 무슨 짓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엄마가 나설 차례다. 그날 미리암은 이전까지의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새빨갛게 염색하고 수집해오던 로스세타스 서류처를 다시 펼칩니다. 반년이 넘는 수사와 탐문을 통해 완성한 용의자 지도는 이제 살생부가 되었는데요. 카렌을 납치한 놈, 감금한 놈, 몸값을 요구한 놈, 살해에 가담한 놈, 시신을 유기한 놈. 조직원들의 정보가 적힌 살생부는 경찰이나 국가기관의 정보력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였죠. 미리암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소셜미디어 속 남아있는 파편적인 정보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습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요. 카르텔 특유의 연대의식이 인터넷상에 여실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죠. 미리암은 로스세타스 조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 범죄 수익을 과시하는 사진, 그리고 그곳에 태그된 다른 조직원들,
배경에 찍힌 지역이나 건물의 특징 등을 교차 검증하며 악마들의 은신처를 하나씩 밝혀냅니다. 가명으로만 적혀있던 살생부는 어느새 범인들의 진짜 이름으로 교체되었고 그 옆에는 그들이 사는 집이나 은신처의 주소 또한 기록되었는데요. 모든 조사를 마친 미리암은 제복을 입고 가짜 신분증을 목에 걸친 채 가방 속에 방아쇠가 당겨진 권총을 넣고서 집을 나섰죠. 엔리케 요엘 루비오 플로레스. 그는 카렌의 납치에 가담한 전 로스세타스 소속의 조직원이었습니다. 미리암의 정보망에 따르면 그는 카르텔에서 도망쳐 나온 뒤 경찰의 눈을 피해 작은 고향 마을 알디마에 숨어 있었는데요. 엔리케는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자신의 루틴으로 삼고 있었죠. 미리암은 그 전에 엔리케의 할머니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죠. 저는 이제 교회로 가서 엔리케를 잡아 경찰에 넘길 겁니다. 그 아이는 항상 집안의 말썽이었지만 지금은 회개하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의 뜻으로 부디 용서해주지 않겠소, 부인? 그들이 내 딸을 죽였을 때 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리암은 그녀를 뒤로하고 교회로 향하였고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던 엔리케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근처에 잠복해있던 경찰에게 엔리케를 넘긴 미리암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음 표적으로 향했는데요. 일명 플로리스트라고 불리는 조직 내 감금 담당이었죠. 미리암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그는 원래 길거리에서 장미꽃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던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로스세타스 조직에 가담한 뒤로는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와 수금을 담당했죠. 그 또한 지금은 조직을 나온 상태이며 멕시코의 국경 인근에서 다시 장미꽃을 팔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리암은 그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카렌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직원들을 잡아서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는 것만이 그녀의 목표였죠. 이른 아침 국경 인근의 다리로 향한 그녀는 저 멀리서 장미꽃을 팔고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서류철의 사진과 얼굴이 같다는 것을 확인한 미리암은 그의 앞으로 다가갔는데요. 남자는 장미꽃을 건넸고 그녀는 핸드백을 뒤져 지갑을 찾는 척하며 장전된 권총을 꺼내 그를 겨누었죠. 이후 도망가려는 남자의 등 뒤에 총을 겨눈 미리암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총을 겨누고 대치했습니다. 경찰에게 남자를 넘긴 미리암은 곧장 다음 목적지로 향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미리암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죠. 우리 조직을 쫓고 있다고 들었다. 덕분에 당신 남편은 곧 딸이랑 만나겠네? 미리암이 로스세타스의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카르텔이 보복성으로 그녀의 남편 루이스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차를 몰고 내달리던 미리암은 남편을 납치한 카르텔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했죠. 거칠게 차를 몰며 쫓던 미리암은 미리 루트를 확보해 놓은 군경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납치 차량을 따라가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렸는데요. 요란한 추격전이 한참 이어진 끝에 그녀는 멕시코 군대의 협조로 납치 차량을 막고 남편을 구해내는 데 성공하죠. 차 안에 탑승해 있던 로스세타스 소속 조직원들은 군대에 의해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국가정보기관에 버금가는 위장과 수사, 잠입을 거듭하며 카렌의 죽음에 관여한 이들을 찾아다닌 미리암은 3년 동안 멕시코 전역을 돌아다니며 총 10명의 조직원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는 데 성공합니다. 로스세타스 내에서도 그녀는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멕시코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신출귀몰하는 미리암의 발끝에는 닿지 못했는데요. 몸은 더 늙고 쇠약해졌지만 그녀는 딸을 죽인 이들을 직접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역경을 버텨냈죠.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새도 없이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2017년 3월 22일 시우다드 빅토리아 교도소에서 대규모 탈옥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탈출한 29명 중에는 미리암이 잡아놓은 엔리케를 포함해 로스세타스의 조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직후 미리암에게는 숱한 살해 협박과 보복 예고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멕시코 정부와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두어 번 정도 순찰대를 파견해 집 주변을 순찰했을 뿐 제대로 된 신변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와중에도 미리암은 로스세타스의 조직도를 최신화하고 또 다른 범죄자들을 붙잡아 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탈옥 사건으로부터 2달여가 지난 5월 10일 어머니의 날, 늦은 밤 자택으로 돌아온 그녀가 현관문을 열던 바로 그때 흰색 닛산 차량이 돌연 그녀의 집 앞에 멈추어 섭니다.
이윽고 12발의 총성이 울렸고 미리암은 그대로 쓰러졌는데요. 뒤늦게 남편 루이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녀의 생명이 꺼진 뒤였죠. 피 묻은 손으로 핸드백 속 권총을 꽉 쥐고 있는 채였습니다. 이미 멕시코 내 명성이 자자했던 미리암이 더군다나 어머니의 날에 피살되었다는 뉴스는 삽시간에 멕시코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카르텔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은 거세게 들고 일어났으며 무능한 정부와 경찰을 맹렬하게 비난했는데요. 미리암이 죽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녀가 왜 홀로 이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이미 검은 돈을 잔뜩 집어먹은 정부와 군경은 애초부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카렌에 이어 미리암마저 비참하게 눈을 감았지만 관련자들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녀가 잡아넣은 10명 중 3명은 카렌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석방, 대다수는 자백 및 조직 정보망 제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탈옥까지 했던 엔리케만이 131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 액토르는 미리암이 3년 내내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 속에서 두꺼운 서류초를 찾아냅니다. 그 속에는 타겟으로 삼았던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와 로스 세타스의 조직도, 추적 방법과 작전 계획, 그리고 미리암 본인의 목표와 의지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는데요. 미리암은 남은 가족들에게 위험이 되지 않고자 3년에 걸쳐 철저히 홀로 그리고 외롭게 활동했던 것이죠. 액토르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그녀가 생전 결성했던 타마울리파스 실종자 집단을 맡아 운영하기로 합니다. 카르텔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이들로 결성된 이 단체는 단순히 서로를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변장과 추적, 부패한 군경의 고발, 곳곳에 숨겨진 카르텔 은신처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2021년 미리암의 이야기는 라 11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속에 담긴 뼈아픈 질문과 메시지는 전 세계에 커다란 울림을 던져주었는데요. 같은 해 칸 영화제에 초청된 라 11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용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2025년 멕시코 정부는 카르텔 조직에 의한 납치 범죄를 70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방 검찰의 수사 기록에 등록된 사건만 반영한 수치로 극히 일부일 뿐이었는데요. 국가통계기관인 INEGI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멕시코의 납치 피해자는 무려 92,888명으로 집계되었죠. 미리암 또한 그 희생자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녀의 숭고한 뜻만큼은 지워지지 않고 위대한 어머니의 표상으로 남아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